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최현정입니다. 중국 부자들은요, 명품, 은퇴준비, 미용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향후 중국 시장에서는 자산 관리업, 서비스업, 소비재 유통업이 뜰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요. 13억 인구의 세계 경제 2위 대국입니다. 중국의 흐름을 잃지 않고는 앞으로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중국인들의 식성 변화가 세계 먹거리 시장에도 큰 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5월 국제 생선 가격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었거든요. 중국인의 영향이 있었답니다. 중국인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고급 어패류로 분류가 되는 굴 같은 거 있잖아요. 참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고 생선 소비 폭증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이 우유랑 치즈도 많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유제품 시장이 무려 연간 43%씩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릴 때마다 향후 어떤 업종이 종목들이 갈 것이다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면 공부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늘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분석하고 또 생각해 보시는 게 투자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요. 대박플러스 시즌2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종목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샘플러스의 김선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문의 주세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증권 누르시고 대박플러스 시즌2 와글와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강의 시간에 올라오는 그 강의 자료들 있잖아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PPT 자료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와 함께 종목 공개까지 출발해 볼게요. 네, 벤버냉키비 연준 의장이 연내 출구 전략을 시행하겠다라고 했던 게 첫 번째 악재였고요. 중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관련 지표가 좋지 않았던 게 두 번째 악재였습니다. 코스피가 침몰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아시아 증시가 2년 내 가장 큰 폭으로 빠졌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베트남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더라고요. 자,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현선물 모두 쌍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10거래일째 팔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판 금액이요 4조 3,780억에 이릅니다. 기관은 열흘째 샀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를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자,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이 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싸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아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 갖는 게 맞겠다. 김선윤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필요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저 안 봤습니다. 네, 좀 새벽부터 예측이 됐기 때문에 굳이 가지고 있는 것들 정리할 시점도 아니었고요. 그냥 관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저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 역시나 하락한 종목도 있었고 상승한 종목도 있었고 오늘 오전에 방송했던 종목은 목표가도 가기도 한 여러 가지 좀 등락폭이 있었는데 시장을 조금 이렇게 보실 때 저는 그래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저 되게 낙관론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굉장히 저 낙관론자입니다. 지금 시장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축소기가 나올 경우에는 1850까지는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 1850에 지금 딱 끝나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는 데 이제 의문을 조금 많이 가지실 테고, 언제부터 시장이 갈 것이냐, 정말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코스피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열어놨는데, 잠깐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게 어떨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인데요. 지금 이 종목이 아니고 코스피인데, 1850 정도까지 지금 딱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코스피 지수 자체를 하나의 조금 회사, 종목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 저점 라인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 이때는 이제 주봉입니다. 이때 유럽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을 좀 했습니다. 이때 급락을 했고 다시 서서히
찾아가다가 바로 거의 뭐 6개월 만에 2,000포인트까지 올려놨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고요. 1,900을 깨고 내려갔었죠. 이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또 2차 금융위기까지도 나왔었죠. 이때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또 한번 2,000포인트 올려놓는 흐름 자체를 지속적으로 몇 번을 조금 반복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갭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금 기간의 자체가 있어요. 기간.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그 구간별로 살펴보자면요. 정말로 쭉 빠지더라도 다시 올랐던 그 기간 자체가, 최근 들어서 기간 자체가 다시 반등을 줄 때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시간적으로 떨어졌다 시간적으로 살펴보자면요. 한 3에서 4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6월이잖아요. 그렇죠? 늦어도 3분기 실적 발표하는 10월 정도가 되면은 다시 2,000포인트 위로 지수는 가 있다는 소리가 돼요. 지금 통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그러면 지금 시각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 저점 포인트들 또 라인 한번 쫙 이어보자면 거의 좀 일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란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반등을 가져와 주면서 주가가 서서히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점은 지금 시점은 바로 이제 6월 딱 끝나자마자 어떤 가장 모멘텀이 뭐가 생기냐면요. 1년에 4번 있는 모멘텀이 바로 잡힙니다. 자,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이제 여러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요. 이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면 지금 시점 6월 둘째, 셋째 주, 보통 6월 셋째 주, 각 분기마다 마지막 분기에 해당하는 셋째 주에는요. 관련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실적주 얘기가 전문가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시점이 다음 주부터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주, 이번 주부터 해서 서서히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또 운이 좋은 게, 저희는 운이 좋은 거예요. 시장이 지금 바닥권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적주들 정말 기관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잘 골라낼 겁니다. 뉴스 기사에 나오는 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종목들 잘 보십시오. 그런 종목들이 이번 장은 잘 갈 겁니다. 뉴스에 팔라가 아니고요. 이번 장에서는 뉴스에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뉴스에 사는 종목이야말로 정말로 크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외인들 수급 4조 이상 10일 만에 쫙쫙 팔았습니다. 자, 기관들 일봉을 살펴볼까요? 자, 기관들은 그에 반면에서 샀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요. 2포인트인데 2포인트잖아요. 외인은 다 팔고 나갔고요. 기관은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 바닥부터 해가지고 이 구간인데 기관은 지금 완전 대놓고 물려 있어요. 그렇죠? 기관들이 과연 손해를 볼까요? 지금 증권사가 힘들어가지고 기관들이 힘들어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찬스를 놓치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투입할 겁니다. 그렇죠? 더 많은 돈 투입할 거라고요. 기관들 평균 단가가 이 중간만 잡더라도 평균 단가가 지금 1,900포인트 바로 아래예요. 그러면 기관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까지? 1,900포인트까지는 올려놓을 겁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그러면 그 시점 자체가 내일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아주 단기간입니다. 6월달 안으로 다시 한번 1,900포인트까지 일단 올려놓고 한숨 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외인들이 매수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김선인 대표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대형주 많이 팔았고 똑같은 물량을 지금 기관이 거의 받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뭐 NHN, 한일이와 뭐 이런 한일이한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기관이 샀는데 기관이 단기간에 1,900까지 올린다면 그 종목들이 간다는 말씀이세요? 자, 1,900까지 올리는데 자 보세요. 기관들이 지금 언제부터인가요? 6월 7일부터 해가지고 11일 동안 순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최근에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 이 중심으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종목들, 외인들이 조만간에 다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외인들이 많이 안 판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관이 최근에 많이 산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기관들은 1,900포인트 가기 전까지 절대 안 털 겁니다. 1,900포인트 넘어가 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산 종목 유익해 보십시오. 기관들이 산 종목 손해 안 보고 나오기 위해서는 몇 포인트? 1,900포인트 정도 평균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요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종목별로 얘기를 하자면 뭐 지수를 보시고 하실 분들이라면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정말 좋을 수가 있고요. 인버스 가족인 분들은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하고서 레버리지로 빠르게 갈아타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조금
지수 자체를 지금부터는 조금 즐기시라. 존 템플턴 공포를 즐기자. 요 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 흐름 봤고요.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주셨던 종목 AS를 좀 받고 강의를 이어보겠습니다. 한일 유화 주셨었는데요. 한 주간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어서 이 종목 어땠습니까, 대표님? 그래도 좀 버티긴 버텼습니다. 종목 자체가.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단기로 추천드렸어요. 단기로 추천드렸고 손절가를 제가 13,000원 잡았습니다. 13,000원 잡았는데 그 일주일 전부터 해서 종목 자체가 좀 오르다 싶었는데 빠지는 흐름 자체가 나와줬단 말이죠. 그래서 손절가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를 지키신 분들은 계셨을 거예요. 지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장이 안 좋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가져가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현재 마이너스가 제가 알기로는 3.7% 정도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요일 시가 기준으로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점은 이 종목이 지수로 인한 영향을 좀 받았을 뿐이지 오늘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뭐였죠? 자동차 관련주들이 잘 움직였죠. 만도도 잘 갔고요. 왜 갔을까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한국을 중기적으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선호주로 말했던 종목이 바로 현대모터스, 현대차입니다. 그러면 관련주들 당연히 상승폭을 이끌 수밖에 없고 현대차 차트를 잠깐 보자면요. 현대차를 볼게요. 현대차 오늘 장중에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오늘 조금 큰 폭으로 2.2%까지 올랐네요. 21만 2천원까지 올랐다가 빠진 흐름이 나타나줬는데 가장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담고 싶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외국계 증권사에서 현대차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럼 당연히 관련주가 갈 수밖에 없는 거 현대차는 지수랑 상관없이 오늘 장에서도 움직여줬다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주들 오늘 부품주들 움직이잖아요. 만도 같은 경우도 오늘 1.9% 장 흔들리지 않고 잘 갔고요. 제가 이것도 오전에 차트 미인주 설명하다 추천했던 건데 잘 보고 나왔잖아요. 오늘 이런 트렌이 나타나 준다고요. 그래서 부품주들이. 그러면 한일이어도 마찬가지로 오늘 잘 버텼어요. 그러면 지수가 살아나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는 얘는 다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목표를 2에서 한 3% 정도 짧게 먹고 나오자.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 14,000원 잡았는데 충분히 전 도달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홀딩하고 계신 분들 지금 마이너스 한 3.7% 시가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전략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으로도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자, 수급적으로 한일이와 체크해 볼게요. 이 정도 더 사도 될까요에 대한 물음을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이게 지금 한 달치입니다. 한 달치인데 외인이 마이너스 3만 주. 이건 외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특히 한일이나 이런 조금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되는 종목 중에 외인이 이거 이렇게 안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가끔 5천억이 보통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거래소 종목이지만서도 외인이 관심은 오로지 만도랑 현대모비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관들의 매수가 크게 들어올 겁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한 달 동안 110만 주인데 제가 중요하게 포인트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개인이 팔 때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이 정말 많이 팔았어요. 한 달 동안 100만 주 팔았습니다. 자, 개인이 100만 주 판 한 달 동안의 차트 볼게요. 정확하게 5월 20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0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고요. 제가 네모 하나를 한번 그어드려 볼게요. 왜 이 종목을 봐야 되는지. 자, 5월 20일부터 이쯤이겠죠? 자, 이때입니다. 이때예요. 자, 5월 20일부터 해서 이때까지인데 저점이랑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 그 가운데 제가 평균 단가 보통 이 라인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 가격 구간이 기관들이 갖고 있는 평균 단가보다 아래 구간. 기관들은 항상 손해를 안 보고 나와요. 웬만하면 손해 안 보고 나온다고요. 로스컷 물량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릴 겁니다. 지수 빠지면서 잘 버텼어요. 기관들이 사줬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충분하게 갈 수 있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일이어는 지금 더 사도 되냐? 질문하시는 분들 더 사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시장에 지금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는 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일 이화의 한 주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3.7%, 오늘 하루만 3% 이상 급락한 종목도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시장 대비 견조했다. 지금도 역시 매수 타이밍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시작해볼게요.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한 든든한 조력자. 그가 전하는 주식에 관한 모든 것. 기초부터 차근차근 전문가의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김선윤의 주식 바로미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되는 강의 시간에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알찬 강의 내용들로 꾸려질 예정이고요. 김선윤 대표께서 들고 오신 그 종목 공개하는 시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지금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일 테죠. 외국인들이 사는 거, 기관이 사는 거, 과연 어느 쪽을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저 스스로 조금 자부한다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예. 나름 수급은 좀 잘 본다 생각합니다. 네, 자랑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수급은 좀 잘 보는 편에 속한다고 개인적으로 자부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 얘기를 드릴 텐데 오늘 이제 강의 세 번째 강의로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적으로 수급, 시장에서 정말 시장이 지금 생방송 중인데 이 생방송 중에 장이 생방송 중에 수급을 어떻게 파악해야 이게 지금 기관이야 외인이야 파악하는 법부터 해서 좀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장 중간, 방송 중간에 제가 언제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빌 받을 때 추천주 하나 또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방송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먼저 차근차근히 살펴보자고요. 정말 기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수급 주체. 당연히 이제, 세 주체가 있습니다. 자, 기관이 있고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그리고 외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죠.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은 기관 외인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 가장 큰 세력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은 이 기관과 외인들의 싸움에서 항상, 이렇게 말이죠. 상대가 안 되죠. 발립니다. 그냥. 상대가 안 돼버려요. 덩치는 크지만. 왜 그럴까요? 자, 집중과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사실상. 개인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기관들은 서로 종목을 공유하고, 보고서를 공유하는데, 같이 기업 탐방 가는데, 삼성전자도 막 대우랑 가고, 미래에서 같이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관과 외인의 승리로 항상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더라도, 제가 왜 개인이 파는 종목을 주목해야 되냐? 항상 그렇잖아요. 개인이 팔 때 지수는 올라갑니다. 개인이 팔 때 종목은 올라가고요. 개인이 살 때 종목은 떨어질 때가 거의 90%입니다. 항상 그렇게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급을 볼 때 많이 샀다기보다는 정말로 어떤 포인트, 개인이 팔았나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금융투자자, 기관투자자의 종류 말씀드릴 거예요. 자, 금융투자자입니다. 금융투자자. 증권, 선물, 투자 자문사의 자산입니다. 자산. 돈을 맡긴 개인들의 자산이 아니고요. 이 회사들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로 따지면 몇 개 안 돼요. 정말 대형 증권사들만이 자기들의 회사 자산을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개 안 됩니다. 정말 큰 증권사들, 대우나 우리나 얼마 될까요? 키움증권, 조그만 증권사들은 이거 금융투자자 투자도 못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투신. 투자 자문사를 제외한 투자 신탁, 투신 하잖아요. 펀드 얘기하는데 이쪽 자금. 펀드 자금을 받아다가 투자 신탁 쪽에 자금이 들어가서 걔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펀드, 특히 이제 투신 같은 경우에는 뭐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죠? 개인들, 기관들 종목에 따라서 아니죠. 지수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때 가장 많은 환매가 나오죠. 투신 쪽 물량이 매도세가 강하죠. 그리고 최근에 투신 쪽의 물량을 잠깐 보자면은 역시나 많은 물량이 투신권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요. 투신권 매수세가 굉장히 지수가 장이 빠지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이 투신권에서 들어와요. 언제부터? 1900 초반대부터 해서 계속적인 투신의 물량이 지금 오늘도 1300억, 140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투신이 지금 거의 기관 투자자 매수 물량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싸니까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사는 거예요. 분할로 계속 사는 겁니다. 이게 투신의 특징입니다. 자, 투신은 2000포인트 위에서 2000포인트 도달할 때 여지없이 팔고 나간다는 거죠. 투신은 종목, 투자 이런 게 아니고요. 지수에 따라서 움직인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실 포인트 자체는 코스피 지수에서는 1900과 2000을 사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투신이 매수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기타 금융인데 기타 금융에서는 종근, 신금, 이제 기타 법인 중 이제 금융기관을 좀 의미하는 겁니다.
네, 크게 이제 중요하진 않은 이제 기관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연기금이잖아요. 연금과 기금인데, 연기금은 왜 중요하게 될까요? 최근에 좀 나왔던 그런 이제 뭐, 찌라시? 뉴스? 좀 많이 도는 뉴스가 연기금의 자금 집행, 크게 한다고 합니다. 거래소 쪽에도, 뭐, 코스닥 쪽에도 한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자금력을 인해서 다시 한번 지수를 사는 거. 항상 연기금은 그랬어요. 저희가 코스피 지수를 볼 때, 지수가 1900 막 깨질 때, 연기금 안 사주나? 막 이렇게 막 생각들 하시잖아요. 연기금 살 때가 됐다. 그리고 아래 항상 있을 때 연기금은 어느새 구원투수로 막 얘기해. 구원투수 나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방어적인 측면에서 항상 한다는 거. 그리고 연기금이 주식투자 비중을 계속적으로 지금 늘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꾸준하게 늘리고 있다는 거. 최근 장에서 근데 연기금의 패턴 자체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꾸준하게 연기금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꾸준하게 연기금이 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라인이 지금 연기금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연기금 라인인데요. 자, 지워서 네모칸을 쳐드릴게요. 네모칸을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왜 다르냐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라인이 연기금입니다. 자, 연기금 꾸준하게 계속 매수합니다. 올해부터 쫙 봐도 지속적으로 매수 자체가 정말로 많은 물량을 연기금이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올해 1월부터 해서도 보세요. 1월입니다. 2월이네. 2월 초부터 볼까요? 2월 초부터 해서 빨간불, 파란불 거의 없고요. 계속 빨간불만 들어옵니다. 계속 빨간불이 또 빨간불. 굉장히 많은 물량을 연기금은 사주고 있다고요.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연기금이 뭐 2000포인트 위에서 팔았냐? 그게 아니고 계속 빨간불이죠. 계속 샀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연기금은 왜 올해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할까? 그것도 투시는 팔았는데 팔지도 않고 그냥 주구장창 사기만 합니다. 연기금이 뭔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있거나 돈이 좀 딸려서 조금 한탕을 하려거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상으로 봐서도 연기금 정말 꾸준하게 많은 물량을 좀 지수상으로 봤을 때 1월 달부터 하자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연기금이 사모았다고요. 1월 달부터 계속 샀어요. 그러면 1월 달부터 여기가 1월 달 초반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라인 구간에서 연기금의 어느 정도의 그 연기금의 평균 단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얼마죠? 1950포인트입니다. 산술적으로 대충 봤을 때 1950포인트예요. 연기금이 2000포인트 갈 때 안 던졌다고요. 연기금은 올해 시장을 2000포인트에서 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수급 상황으로 이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연기금은 얼마를 보냐? 제가 보건대 연기금 한 2200에서 2300까지의 지수 상황을 올해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 알잖아요. 연기금은 장기 투자한다고 항상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금은 이번 6개월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1년까지 물량들 갖고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한 7, 8월쯤 되면서 만약 2000포인트 위로 다시 안착을 시켜준다면은 그때부터 연기금이 한 번 더 추가적인 매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리스크 자체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리스크가 좀 있었지만 그 리스크가 아예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이 하거든요. 이 리스크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서 시장에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리스크가 모든 악재가 다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경우에는 시장은 항상 반등을 줬습니다. 그 흐름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연기금, 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 기타 법인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읽기만 하겠습니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기관 그리고 연기금 말씀드렸죠.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이게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거 알고만 있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기간별 외인과 기간 수급을 좀 확인 또 세력이 있다. 실질적인 파악이 어렵다. 요게 좀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먼저 세력 얘기를 해볼게요.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들 세력이 있건 없건 그게 정말로 여러분 투자에 중요할까요? 세력이 뭐 있으면은 세력이 따라 들어가는 종목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나요? 그건요 정말 못 찾아요. 제가 알고 있는 아는 그쪽은 어떤 식이냐면요.
하우스를 정말 먼 곳에 다 차려놓고요. IP 변환까지 다 시켜놓고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목을 이렇게 매수해서 끌어올립니다. 못 찾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아예 그냥 얘는 없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으로만 종목을 선택하시고 판단하시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실적으로 진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급을 강조 드리는 거고 수급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수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별 외인과 기간 수급 확인 이게 무슨 소리냐? 실적으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의 수급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인버스랑 이 친구들 참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로 예리합니다. 예리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왜 제가 이 말 드리냐면 6월 4일입니다. 6월 4일부터 해서 매수하던 물량 자체 6월 4일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다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6월 4일날 첫 단추를 낍니다. 첫 단추를 낍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6월 4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날짜로 보자면요. 언제냐면요.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이에요. 이날부터 해서 코덱스 레버리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볼게요. 그날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알았던 거죠. 뭔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지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종목이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올 때는 피하셔야 된다. 특히 개인이 연속적으로 살 때는 피해야 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에서 피했어요. 피했단 말이죠. 만약에 3일 동안 피했어. 그러면 6월 7일 같은 경우에 또 급락이 나와주긴 했는데 그래도 6월 7일 날 저점에 해당 종가 기준이 지금 1920포인트거든요. 이 포인트는 지키면서 종목을 좀 수익을 지킬 수는 있었겠죠. 그런 포인트들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급을 볼 때 첫 번째 중요해 보셔야 될 거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는요, 이걸 보셔야 돼요. 외인과 칠판을 좀 열어볼까요? 자, 코스피는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외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도가 나옵니다. 동반 매도 이틀. 이거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피난 가야 돼요. 무조건 가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나와주잖아요. 떨어질 확률이 이게 한 70% 됩니다. 진짜로 70% 정도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셔야 됩니다. 종목 피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틀 이상 매수가 들어온 경우에는 따라서 매수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뭐죠? 개인이 팔았거나 이틀 이상 샀거나 요거는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 친구들과 똑같이 움직이는데 코스닥은 조금 다르게 움직여요. 코스닥은 보통 이틀이 아니고 코스닥은 외인은 필요 없어요. 코스닥은 기관만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만 보세요.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이 이틀은 아니고요. 3일 이상 기관 투자자 움직임이 매수가 들어왔다. 전제 조건은 개인이 3일 팔았을 때. 그때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해서 3일 팔았다. 그거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확률이 또 이것 또한 진짜 70%는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수급을 장중에, 아까 제가 생방송 말씀드렸잖아요. 장중에 확인을 하기가 힘들다고요, 장중에 수급 확인이 잘 안 돼요. 막, 잠정치 나와줘도 장 끝나고 보면 정확하지가 않다고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서 기관인지 외인인지 좀 수급 들어오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잘 집중해 보세요. 자,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장중에 오전 10시에서 한 11시, 한 10시 반 정도? 10시 반 정도에 2에서 3% 정도 코스피 안에 있는 종목이 대형주죠. 대형주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해요. 플러스예요. 그럼 이 종목 웬만하면은 외인이든 기관이든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의 물량을 빼먹고 있다는 소리예요. 빼먹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마이너스 2에서 3%가 빠진다. 개인만 사고 있고 기관이든 외인이든 털고 있다는 소리야. 이거 주시하셔야 돼요. 이게 1일은 괜찮아요. 1일은 괜찮은데 이게 이틀 지속된다 그러면은 주의하셔야 되고 이틀 딱 됐어요. 둘 다 동시 손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오전장에 빠져. 예? 이때 시간대 빠져요. 그럼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틀릴 확률도 있지만서도 일단 대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손해가 좀 적습니다. 자, 아셨죠? 그리고 코스닥을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외인은 보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자, 코스닥은, 기관만 보라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점은요, 코스닥은 2, 3%가 아니고요, 4에서 5% 정도의 상승폭이 3 정도? 보통 4% 정도, 4% 생각하세요. 4% 정도의 상승폭이 아까 몇 시요? 10시 반 정도. 이 정도 시간 대충. 이 정도 시간에 이런 상승폭이 나온다. 이거 거의 100% 기간 들어오는 겁니다. 거의 100% 들어와요. 정말로 100%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 정도 시간, 10시 반 정도 시간에 마이너스 한 4% 정도 빠진다. 이거 나가는 거거든요. 요 모습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어쨌든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오전장의 수급이 오전장의 플러스 마이너스권에 대한 부분이 수급으로 조금은 연결되는 부분이 한 70% 정도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전장에 오르면 코스피 관련 종목이 오르면 대형주가 오르면 2, 3% 오르면 따라 들어가는 게 맞다. 들어가는 거고요. 오히려 떨어지면 나오는 거고 그게 이어진다 며칠 이상.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가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나올 때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장이 끝나고 확인을 해보실 분들은 장이 끝나고 나서 한번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종목을 여러 가지 종목을 보면서 거의 7, 80%가 맞으실 겁니다. 제가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수급이 없이 실적주도 안 간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수급이 없이는 실적주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수급이 없는 종목들, 실적은 정말 좋은데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지수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아무리 시장이 좋은 종목이 있건 아무리 모멘텀이 좋아도 그 전에 봐야 될 점은 뭐라 그랬죠? 봐야 될 것은 바로 시장 경제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좀 반영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시장은 그것 때문이지 크게 안 간다고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서도 그래도 어쨌든 수급이 없는 종목, 실적주인데 수급이 없는 종목은 안 날아갑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량과 동반된 수급은 조금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주들 제가 예전 시간 아주 좀 몇 달 전에 소개를 좀 몇 번 드려봤잖아요. 뭐 서산이나 신한실업이나 부산방진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워낙에 없다가 갑자기 좀 거래량 터져주면서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수급이 항상 받쳐줘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패턴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외인들은 그렇다 쳐요. 외인들은 어떤 기관에서 들어오는지 알기가 조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수급 특징은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기관들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험부터 볼게요. 여러분 보험 이제 뭐 연금이랑 뭐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럼 연금을 넣으면은 그 자금이 뭐 어디 펀드형 뭐 성장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세하게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분배가 됩니다. 아실 거예요. 성장형에 넣기도 하고 안전형에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때 자금들이 다 보험 뭐 신탁적으로 들어가죠. 그때 중장기적 투자금 좀 보험 얼마씩 넣죠? 보통 짧으면 5년, 길게는 뭐 10년, 뭐 20년까지 넣잖아요. 그런 자금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약간 장기적인 투자금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는 아까 펀드 얘기했죠? 지수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는 투신 같은 경우는 펀드의 자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산다는 것은 지수의 확실한 반등을 생각하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노림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신을 지수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투신의 매수 매도를 항상 좀 많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레버리지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그걸 항상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셔야 되고요. 같이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기타 금융 쪽 중장기적 투자가 조금 많다는 거. 연기금 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거.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계속 샀다고 말씀드렸죠. 연기금 평균 단가 1900 지수로 상으로 봤을 때 1950포인트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꾸준하게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다시 끌어올릴 거다. 장기적으로 1950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두 달? 두 달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3분기 안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한 7월, 8월 달 안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리고 국가지자체예요. 국가라는 그 매물대가 국가에서 매수를 막 합니다. 이 친구들은 조금 되게 좀 단기적인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좀 빠져나가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조금 정리를 하고 수익을 내고 나갑니다. 손절도 빠르게 하고 나가는 그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국가 기간 눌렀는데 국가에서 자금을 많이 샀다. 그러면은 이거 별로 좋지는 않구나. 조금 더 매수할 생각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수급 확인 후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외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짚어가도록 할게요. 자, 동반매도, 외인과 기관 동반매도 2일 이상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하고 2일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죠? 좋지 않다. 아까 얘기했던 거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인만 매수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종목을 좀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외인들의 추세 자체는요,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조금 올해 시장은 조금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인들 10일 이상 나와줬는데 물량들 4조 이상 나와줬잖아요. 근데 이 물량 고스란히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선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죠. 물량들 고스란히 다시 돌아온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종목을 좀 대응한다는 거. 근데 요즘은 조금은 약간 단기적으로 보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을 조금 잊지 마시고 외인들이 무조건 들어왔다고 지금 시장은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관이 산 거를 그냥 보세요.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은 더 끌어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외인들 팔았던 금액 더 이상 팔 것도 지금 많지 않아 보여요. 많지 않아 보여요. 너무 많이 던졌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기관만 매수한다. 종목을 봤는데요. 요즘에 이게 트렌드죠. 기관만 매수한다. 네. 중단기적 보유 포지션이 원래 기관들이 조금 강한, 특히 중기적으로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의 추세는 그래도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해봤자, 단기적으로 해봤자 1개월, 거의 1개월도 안 됐어요. 이렇게 폭락한 지가 2주 정도밖에 안 됐다고, 20일 정도밖에. 그러면 다시 조금 올라올 확률, 말씀드렸던 포인트까지. 얼마까지? 1900포인트까지. 기관들의 단가 부분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기관들이 이틀 이상, 요거는 이제, 보통 평상시 말씀드리면, 기관들이 이틀 이상 매수를 이틀 이상 매도할 때는 좀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절하시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 특히 이번 장에서는 저도 손절을 못한 종목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보다 훨씬 더 지금 TV 보시는 분들 심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손절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항상 생각하시면서 행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벌써 보신 분들이 있나? 최근에 가장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전기차 관련주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먼저 전기차 관련주 중에 대장주가 있잖아요. 대장주가 바로 삼성 SDI가 바로 대장주죠. 삼성 SDI가 대장주인데 최근에 삼성 SDI, LG화학들의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왜 잠깐 이걸 살펴봐야 되냐면요. 시장과 따라 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자, 삼성 SDI 오늘 시장에서 꼼짝도 안 한 제자리
끝났습니다. 오히려 시가보다 훨씬 높게 됐죠. 오전장부터 빠져버렸잖아요. 오늘 시장은. 자, 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시장이 불안할 뿐이지 만약에 시장이 조금만 살아나는 기미만 보인다면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삼성 SDI를 한 15만 원도 보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LG화학도 거의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반등을 줄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기회가 아닐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기차 관련주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종목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왜 가지고 나왔냐?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특히 업종 중에서 예전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스마트워치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조금씩 스마트워치는. 그게 조금씩 작년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이 나타나주는데 이제는 가솔린에서 오일에서 어디로? 전기차 시장으로 나와주고요. BMW에서 새롭게 전기차 내놓죠. 이제 시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 쪽에서도 이제 가장 최신의 기술력으로 자동차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들의 성능이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약간 조금 걱정이 안 될 정도가 나아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금 반등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는요. 지금 제가 왜 갖고 나왔냐. 전기차 시장 얘기했잖아요. 매년 지금 요즘에 30%씩 증가를 합니다. 매년 30%씩 전기차 시장이 커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시장 처음, 스마트폰 뭐 갤럭시 S 처음 나왔을 때, 애플, 아이폰 3 나왔을 때, 그때 딱 시장을 보세요. 스마트폰 시장이 정말로 커질 것이다, 커집니다. 매년 얼마씩 증가합니다. 이런 식의 뉴스들이 나와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그 시점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딱 그 초입, 그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전기차 관련주들은 내년 이맘때쯤에 저는 2배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몇 배 올랐죠? 5배, 10배씩 올랐거든요. 부분주들은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무거우니까.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꾸준하게 그 얘기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난 우려가 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오일 쪽은 사용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전기차를 최대 수혜주는 또 화학업종.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뽑다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가 정말로 좀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오전 차트 미인주로 얘기를 해가지고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성하고 다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자, 에너지 저장 장치 중에 국내 관련 업종 중에서 종목 중에서 최대 수혜주입니다. 삼성 SDI 기술력, 그다음에 LG화학 기술력,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최대 수혜주. 좀 작은 종목 중에 최대 수혜주예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실적이 조금 이제 화학주들이 안 좋았잖아요.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왜 이거를 사야 되냐. 자, 오늘 좀 많이 올랐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7% 올랐습니다. 이 종목 뭐 내일 시가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릴 생각 없고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작년 2011년대 가격이에요. 2011년 얼마? 37,000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꾸준하게 그때부터 해서 거의 뭐 2011년 말부터죠. 화학주들의 업황 자체가 좋지가 않았어요. 같이 LG화학도 마찬가지고 SDI도 마찬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화학주들이 싹싹싹 다 빠졌습니다. 빠졌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언제부터? 작년 말부터 해서 조금씩 이 종목이 저점 바닥을 높이는 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번 시점도 저점 바닥으로서 튀는 모습이 오늘 보여줬죠. 꾸준하게 바닥권을 높이면서 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는 거죠. 완전히 91선 라인. 조금 중기적으로 종목을 보실 때 있잖아요. 2에서 한 3개월 정도로 보실 때 91선 라인을 뚫고 가는 종목들이요. 보통 10에서 한 20%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파랗게 두꺼운 게 91선 라인이거든요. 뚫고 갔을 때 좀 상승폭이 굉장히 큰 모습 보여줘요. 이게 보통 중기적인 투자를 할 때 91선 라인을 보는 투자 방식인데 일단은 일진 머티리얼즈 올라서긴 했어요. 올라섰고요. 수급상의 문제는 없냐?
수급 상황을 보니까 역시나 전혀 문제 없이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기관들 이틀 매수, 개인 이틀 매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연기금이 10만 주 매수했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10만 주 매수했고요. 팔았던 거 바로 그대로 그 이상 더 사버렸고요. 꾸준하게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다시 한번 서서히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대신에 이 종목은 가격을 제가 기관들의 수급이 빠졌다 다시 들어오는 걸 말씀드렸는데 왜 개인들도 샀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10,000원 위로는 좀 사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10,000원 아래로 사러 말씀드렸습니다. 10,000원 아래에서 좀 잡아주세요. 10,000원 아래입니다. 10,000원 아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제가 1차적으로 11,000원만 보겠습니다. 11,000원만 보고 가져가도록 하고 손절가는 9,500원. 9,500원 이 라인이거든요. 네, 9,500원 라인을 깨질 경우에는 정리를 하자. 한일이와 일단 가져가고요. 같이 이 종목도 같이 병행하면서 가져가겠습니다. 포스코 시대에서 먹은 거 한일이와로 좀 까먹고 있긴 한데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도 역시나 편입하신다면은 좋은 여러분들 투자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도움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을 보고 장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수급 분석법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김선윤 전문위원님의 주식 투자 보따리가 하나 풀린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선윤 위원님은 굉장히 솔직하세요. 전문가도 지금 장에서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대박 플러스 시즌2와 늘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선윤 대표께서 주신 일진 머티리얼즈는요. 다음 주 시간에 한번 AS 가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이제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다 갔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 인사드려야겠죠. 샘플러스의 김선윤 전문위원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0시 주식 승천 보시고요. 11시 반에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이 시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더 내일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